비행기 내부는 아직 활주로로 이동하기 전이라 다소 어수선했지만 승객들의 표정은 느긋했고 분위기 역시 평범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누군가는 좌석 위 선반 공간을 확인하며 여행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기내 안내 방송은 안전벨트 착용과 전자기기 규제에 대해 설명했고 승무원들은 능숙하게 통로를 오가며 미소를 유지했다. 그런 흔한 풍경 속에서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이름은 윤하였다. 키가 크지 않았고 복장은 단정했으며 손에는 작고 깔끔한 의료용 가방이 들려 있었다. 눈에 띄지 않는 외모와 얌전한 태도 때문에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어떤 이들에게는 유학생으로 보였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출장 중인 직장인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작은 체구의 아시아 여성이 혼자 비행기에 탑승한 것뿐이었다. 문제는 그 의료용 가방이었다. 윤하는 자신이 늘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을 특별한 물건처럼 소중하게 다뤘다. 선반에 올리지도 않았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서조차 손목으로 살짝 붙잡고 있었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금발의 미국인 승무원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표정에는 지루함이 묻어 있었고 말투에는 여유가 없었다. Carry on too big, check in. 그녀는 상황 설명 없이 명령만 전달했다. 윤하는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보통의 배낭보다 더 작았고 규정보다 큰 부분도 없었다. 하지만 승무원은 설명을 듣고 싶은 눈빛이 아니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자세였다. 윤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메디컬 이퀴먼트입니다. 발음은 또렷했고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 필요 이상으로 공손하지도 않았고 거칠지도 않았다. 단지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승무원은 어깨를 살짝 올리며 짧게 답했다. Rules are rules. 마치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다는 듯 표정은 굳어 있었고 관심은 이미 다른 승객들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주변의 몇몇 승객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규정이라는 단어는 종종 상대를 침묵시키기에 편리했다. 윤하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네는 더 말하지 않았다. 결국 승무원은 가방을 위탁 처리하라고 손짓했고 윤하는 아주 잠깐 머뭇거렸지만 손에 들린 가방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가방이 벨트 위로 사라지는 동안 윤하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항의가 아니었고 억울함을 표현하는 표정도 아니었다. 마치 익숙한 과정처럼 보였다. 가끔은 공항에서, 가끔은 입국 심사대에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순간에도 이유를 요구받았고 믿음을 얻기 위해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경험들이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윤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비행기는 문을 닫고 활주로로 이동했다. 엔진음이 커지자 승객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창문을 두드리며 구름을 기다렸고 중년 여행객들은 잡지를 넘기거나 허리를 편안히 했다. 윤하는 안전벨트를 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이륙전 특유의 떨림이 좌석을 파고 전달되었을 때 조금 전 그녀를 막았던 그 승무원이 다시 지나갔다. 그녀는 윤하 쪽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You should thank me later. 그것은 유머도 아니었고 친절도 아니었다. 어딘가 우월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작은 권력이 주는 만족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비행기가 떠오르면서 객실의 공기감이 달라졌다. 압력이 서서히 변했고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퍼졌다. 윤하는 창밖의 풍경 대신 눈을 감았다.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랬고 비행이 조용하게 끝나기를 원했다. 승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기 시작했고 승무원들은 음료 준비를 하며 통로를 오갔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가고 있었고 객실 내부의 산소 농도는 아주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체내 산소 포화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었다. 윤하가 들고 타려 했던 가방 안에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장비가 있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응급약물, 기타 의료 키트. 그러나 지금 그것들은 화물칸 깊숙이 잠들어 있었다. 그때 객실 뒤편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가슴을 짚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호흡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긴 비행 중 흔히 있는 멀미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변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당황한 표정으로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은 급히 달려왔다. 남성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떴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익숙한 증상이었다. 가슴을 움켜쥐는 손동작, 빠른 호흡, 창백해지는 피부색. 고도가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저산소증 반응이었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 그러나 순간 멈추었다.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장비는 지금 이 객실 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불과 몇 분 전 규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려간 그 가방 속에 있었다. 승무원들은 응급키트를 찾으며 당황했고 객실은 서서히 소란스러워졌다. 여행객들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의사를 찾기 위해 입을 열기 직전이었다. 비행기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었다. 승객들의 숨소리는 불안해졌고 승무원의 발걸음에는 초조함이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객실 뒤편의 남성은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상황은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아주 조용했던 비행의 시작과는 달리 이제는 긴장이 기내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유나는 그 응급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당황도 없었다. 대신 아주 짧은 망설임과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있었다. 비행기의 고도는 계속 상승했고 객실의 기압은 그에 맞춰 조정되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무전기로 무언가를 주고받았고 뒤쪽 좌석에서는 낮은 신음소리가 이어졌다. 긴장이 한층 짙어질 때 누군가 작게 외쳤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주변의 시선들이 흩어졌다가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유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유나의 어린 시절은 특분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하다는 말이 더 정확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오래된 놀이터, 퇴근 시간에 커지는 자동차 소리, 연말마다 들려오는 김장 냄새 같은 것들이 그녀의 배경이었다. 부모는 맞벌이였고 생계를 위해 규칙적이지 않은 시간에 일했다. 병원 근무는 낮과 밤이 뒤섞여 있었고 요양센터는 주말에도 쉬지 않았다. 그 결과 유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어릴 때는 그것이 외로움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조용한 감각으로 변해갔다. 말이 부족한 환경은 아이를 관찰자로 만들었고 관찰은 생각보다 힘이 있었다. 말을 배우기 전부터 눈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 학교에서도 유나는 주목받는 아이가 아니었다. 운동장에서 제일 빠르지도 않았고 학급에서 가장 활발하지도 않았다. 친구는 있었지만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숨을 수 있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친구들의 손동작과 표정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 누군가 아프면 어떻게 숨을 쉬는지, 누군가 울면 어깨가 어떻게 떨리는지, 누군가 긴장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보았다. 그때는 그것이 관찰인지조차 몰랐다. 단지 이상하게 관심이 갔을 뿐이었다. 유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간호사였고 병동 근무 중에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했다. 유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의 표정과 손등에 남은 약품 냄새, 작은 상처 자국에서 많은 것을 읽었다. 아버지가 늦은 밤에 돌아오는 날이면 피곤한 표정 속에 묘한 성취감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산소증으로 쓰러진 노인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다. 자세한 의학 설명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어 라는 말 속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몸으로 받아들였다. 사람의 생명이 아주 얇은 선 위에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중학교 시절, 유나는 과학 실험보다 보건실을 더 좋아했다. 열이 나는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약을 준비하는 보건 선생의 손동작, 귀에 청진기를 대는 조용한 자세, 서류 위에 적어 내려가는 짧은 기록들이 이상하리만큼 흥미로웠다. 사람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얼굴색이 왜 변하는지, 심장이 뛰는 속도가 왜 중요한지 같은 질문들이 생겼다.
하지만 유나는 그런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붙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각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유나의 관심은 더 명확해졌다. 누군가는 진학을 위해 학원을 다니고, 누군가는 입시 논술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음악실을 전전했지만 유나는 보건실과 병원 봉사를 선택했다. 겨울이면 응급실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응급실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가웠다. 환자들은 고통을 참기 위해 몸을 움츠렸고, 가족들은 손을 움켜쥐며 대기했고, 의료진은 짧은 시간 안에 상태를 파악하고 움직였다. 누구도 큰 소리로 소리치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가 긴장감으로 묶여 있었다. 유나는 그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람의 숨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주목했다. 유나는 성적이 좋았지만 의대를 합격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한 번의 실패는 예상보다 크게 느껴졌고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유나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감정은 말로 전달되지 않는다. 대신 유나는 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해외 레지던트 과정을 목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 길은 더 어려웠고 더 오래 걸렸다.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고 서류는 복잡했고 시험은 반복되었다. 그러나 유나는 그 과정에서 불평을 하지 않았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었다. 부모는 유나의 계획을 듣고 놀랐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비용. 해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용은 크고 집안 형편은 여유롭지 않았다. 유나는 그 문제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르바이트를 했다. 병원 청소, 안내 데스크 지원, 의료기구 정리 업무 같은 일을 병행했다. 바닥을 닦는 동안에도 그녀의 이어폰에서는 의학 용어가 들렸고 손이 젖어 있어도 휴식 시간에는 의학 노트를 펼쳐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열정에 놀라기도 했지만 유나는 과장된 반응을 원하지 않았다. 관심과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지만 유나는 그런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조용한 꾸준함뿐이었다. 몇 년 뒤, 유나는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고산 저산소증 환자와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자주 보았다. 비행과 고도상슬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준다. 기압이 낮아지면 산소 분압도 낮아지고 혈액이 몸에 공급되는 방식이 바뀐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한 사실이었다. 유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의 호흡 패턴을 관찰했고 손끝의 색 변화가 보여주는 신호를 기억했고 응급팀이 움직이는 속도를 체득했다. 이는 화려한 실력이 아니라 직업적 조건이었다. 의료는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를 잃지 않기 위한 싸움에 가깝다. 유나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다. 미국 생활은 외롭고 길었다. 문화적 차이, 언어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순간들도 많았다. 특히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들에서 확인받으려는 시선, 능력을 의심하는 질문,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태도 같은 것들이 반복되었다. 유나는 그때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고 다시 배웠다. 편견은 의학 교과서에 없지만 인간의 몸 어딘가에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다.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유나를 만들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장면과 숨소리와 선택이 켜켜이 쌓였다. 유나는 부모의 건강을 위해 잠시 한국에 돌아왔고 잠시 쉬는 동안에도 책을 놓지 않았다. 다시 미국 프로그램으로 복귀할 준비가 됐을 때 유나는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올랐다. 의료용 가방을 손에서 떼지 않은 것은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응급 상황에서 장비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방 안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약품, 기본적인 응급도구, 그리고 몇 개의 라텍스 장갑이 있었다. 오래 쓴 흔적이 있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비행기에서 한 남성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누군가는 단순한 멀미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피곤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나는 달랐다. 그녀의 시선은 손끝과 입술색, 흉곽 움직임, 호흡 간격을 따라 움직였다.
아무도 그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황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났고 기내식 메뉴를 고민했고 목적지 날씨를 검색하고 있었지만 단 한 사람만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다. 관찰자가 아닌 개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그 모든 조용한 시간들, 축적된 선택들, 설명되지 않았던 이유들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들이 쓸모없는 조각처럼 보였던 날들도 있었지만 길은 항상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객실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 길이 괜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나는 움직이지 않은 채 상황을 분석했고 다음 행동을 준비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었다. 대신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였고 문제는 언제 개입해야 하는지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객실 뒤편에서 이상한 기류가 생긴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고 남자는 반응이 느렸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이 고르지 않았으며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주변 2, 3명만이 그것을 보았고 나머지 승객들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보거나 잠에 들거나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달라졌다. 남성의 흉곽이 불규칙하게 움직였고 입술이 서서히 보랏빛으로 변했고 손목이 떨렸다. 옆자리 여성은 당황한 얼굴로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이 다가오면서 주변의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다. 작은 불편함이 불안으로 변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승무원은 남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남성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공기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고 호흡과 심박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승무원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고 그녀는 무전기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무전소금성도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높은 고도로 상승 중이었고 기내 압력은 정상 범위였지만 남성의 몸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객실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긴장감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에서 태어나는 것이었다. 유나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다. 규칙적이지 않은 호흡, 흐트러진 숨 들이마심, 목을 쓰다듬는 손동작,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열기 위해 자연스럽게 턱을 올리는 행동 같은 것들이 의료인의 눈에는 분명한 신호였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고 남성의 입술색과 손끝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과호흡이 아니었다. 고산 저산소증이 특정 환자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유나는 수없이 보아봤다.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이 과하게 뛰고 혈관은 손끝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다. 지금 그 모든 징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승무원은 응급키트를 들고 왔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수준이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찾는 동안 남성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누군가 의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승무원은 크게 말했다. Is there a doctor on board? 그 순간 객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음료 주문하던 사람도 영화를 보던 사람도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던 사람도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긴 침묵이 지나갔고 승무원의 눈에 불안이 들어섰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잠시 멈추었다. 자신이 개입하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료용 가방이 화물칸에 있다는 사실이 지금처럼 잔인한 순간 없었다. 승무원은 주변 승객에게 산소 키트를 가져오라고 요청했고 키트가 도착했지만 장비는 완전하지 않았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없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남성은 이미 반응 속도를 잃어가고 있었다. 옆자리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울음도 고음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다. 유나는 한 번 더 숨을 들이쉬었고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승무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고 승객들의 눈동자가 함께 따라왔다. 유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입니다. 짧고 명확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놀람, 안도, 그리고 약한 의심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의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유나는 승무원에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요청했다. 승무원은 잠시 멈칫한 뒤 말했다.
없습니다. 유나는 눈을 내리깔며 짧게 숨을 삼켰다. 필요할 때 그 장비가 없다면 응급처치는 감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최악에 속하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남성의 손끝과 입술색을 다시 확인했고 목을 살짝 들어 기도를 열어줬다. 그 사이 남성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유나는 빠르게 승무원을 향해 말했다. 고도 내려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결정을 요하는 요청이었다. 승무원은 당황했고 무전을 들었다. 조종실과 교신이 오갔다. 조종사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승무원은 남성의 상태를 설명했다. 유나는 그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조종실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환자입니다. 고도 유지하면 위험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시선을 느끼지 않았다. 환자의 호흡과 가슴 움직임 외에는 아무것도 집중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이 화물칸에 있다는 것을 떠올렸고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판단이었다. 유나는 승무원에게 다시 말했다. 산소 더 필요합니다. 승무원은 키트를 정리하려 했고 유나는 직접 용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흘러나오는 산소의 양, 환자의 들숨, 환기 속도가 맞지 않았다. 유나는 숨을 세어가며 환자의 흉곽 움직임을 조절했다. 승객들은 좌석에 앉은 채 한 장면을 목격하는 관찰자가 되어 있었다. 비행이라는 평범한 시간이 갑자기 생명과 시간의 문제로 바뀌었다. 승무원은 조종실과 교신을 마치고 돌아왔다. 고도를 낮추기 위한 조건들이 조정되고 있었고 비행기는 곧 완만하게 하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수십 명의 일정과 항공사의 계획을 뒤집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필요했다. 유나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남성의 호흡이 조금 더 안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고 산소 공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환자의 상태가 극단적인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게 벗어난 것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의료인은 환자의 몸에서 들리는 작은 변화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잠시 뒤 비행기는 하강을 시작했고 기내는 흔들림과 함께 조명을 조정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안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었지만 모두의 관심은 뒤쪽 통로에 있었다. 의사라는 말 하나로 시작된 상황이었지만 그 말은 진실이었고 지금 생명을 붙잡는 유일한 끈이었다. 유나는 남성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손목을 들어 시간을 체크했다. 호흡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버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승무원은 남성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꺼냈고 의료진 연락처가 있는지 살폈다. 남성은 여행객이었고 기존 질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유나는 가족력이나 병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를 상대해야 했다. 이는 의료 현장에서 흔한 일이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훨씬 위험하다. 승객들은 여전히 조용했고 눈동자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가슴을 쥐고 긴장을 풀지 못했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유나는 주변을 보지 않았다. 고도가 낮아지면 산소 분압이 올라가고 환자의 상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지였다. 그녀는 옆자리 여성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고 여성은 급히 컵을 건넸다. 유나는 환자의 입가에 물을 올리지 않고 천천히 가슴 움직임을 보며 모니터처럼 관찰했다. 의료 장비 없이 몸 자체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이 그랬다. 기내 방송이 다시 흘러나왔고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안전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객실 뒤쪽에서 들려오는 것은 그 방송이 아니라 남성의 얕은 숨과 유마의 짧은 지시뿐이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진짜 의사인가? 그 말은 놀람과 안도 사이에 걸쳐 있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거나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 승무원이 느린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필요한 도구 있으십니까? 유나는 아주 짧은 침묵 끝에 말했다. 원래 제 가방에 있었습니다. 승무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상황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이해되었다. 규정이라는 말로 위탁 처리된 그 가방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승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주변 승객들 역시 침묵했다. 의심도 비난도 없었지만 공기의 무게가 변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말이었다.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왜 하필 이 비행기였을까? 왜 하필 그 가방이 내려갔을까? 왜 하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그러나 운명은 원인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순간 속에서 드러날 뿐이었다. 지금 유나는 환자의 호흡을 붙잡고 있었고 비행기는 점점 고도를 낮추고 있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이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객실의 조용한 승객이 아니었다. 이미 개입해버린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설명해야 하는 자리로 이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유나는 원하는 순간에 이 상황에 끌려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상황이 그녀를 끌어냈다. 마치 준비된 사람이 불려 나오는 것처럼. 지금 객실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서서히 준비된 순간의 발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이상 그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다. 계속 나아가는 것. 환자의 호흡은 비행기의 하강과 함께 조금씩 안정되어 보였다.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남성의 가슴 움직임이 덜 격해졌고 손끝의 떨림도 줄어든 듯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 희미한 안도감이 퍼졌다. 누군가는 다시 이어폰을 끼려 했고 누군가는 자리로 기울어 앉으려 했다. 유나 역시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그 순간만큼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도를 낮추는 과정만으로도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정리를 시작했다. 산소 용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녹색 표시등이 비정상적으로 변하지 않는지 확인했으며 환자의 들숨과 날숨 사이의 간격을 세웠다. 이는 장비 없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그 짧은 안정 속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승무원도 그 희망을 느꼈는지 조종실과 교신하며 환자가 곧 공항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바닥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유나는 표정이 굳어졌다. 그것은 회복의 신호가 아니라 과호흡으로 넘어가기 직전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보상호흡이었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몸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식. 이 방식은 잠깐 안정처럼 보이지만 곧 무너진다. 유나는 승무원을 향해 말했다. 더 이상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된 사실이었다. 하지만 승무원은 난감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지금은 착륙 준비 중입니다. 유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하강과 흔들림은 불가피했다. 이는 비행기의 특성이다. 의학과 항공은 서로 조정되지 않는 순간이 많았다. 그 사이 남성의 눈동자가 뒤로 굴렀고 손가락이 굳기 시작했다. 주변 승객들은 다시 긴장했다. 방금 전의 희망은 너무 빨리 사라졌고 불안은 더 큰 그림자를 만들었다. 유나는 즉시 흉부 압박을 준비할 상황인지 판단했고 맥을 체크했다. 맥은 약했고 불규칙했다. 그녀는 승무원을 향해 말했다. 기내에 AED 있습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는 대부분 비행기에 탑재되어 있었지만 장비의 위치는 승무원이 알아야 했다. 승무원은 당황하게 주변을 찾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선반 위를 뒤졌다. 시간이 흘렀다. 이 상황에서 몇 초는 길고 몇 분은 잔인하다. AED가 도착했을 때 환자는 이미 반응이 없었다. 유나는 장비를 켰지만 기내 흔들림 때문에 패드를 부착하기가 어려웠다. 옆자리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승객들을 밀어내고 공간을 확보했다. 유나는 패드를 붙인 뒤 기계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했다. 기계음이 객실에 울렸다. Analyzing. 승객들은 숨을 참고 좌석 등받이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기계가 말했다. No shock advised.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유나의 표정은 굳어졌다. 충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심정지가 아니므로 CPR 방식과 산소 공급 조절이 핵심이었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산소가 충분히 없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즉시 승무원을 향해 말했다. 산소 레벨 체크해야 합니다. 승무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없었다. 이때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제가 간호사입니다. 도울까요? 유나는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유가 없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피부 온도와 혈관 반응을 체크했고 말했다. 안 좋습니다.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했다. 그녀는 다시 환자의 턱을 들어 올렸고 호흡기를 회복하려 했지만 남성의 목 안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산소 부족 상태가 오래될 때 나는 특유의 금속성 냄새였다. 유나는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이미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뼈처럼 명확했다.
승무원은 조종실과 다시 교신했고 공항 의료팀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승객들은 조용했고 누군가는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유나는 계속해서 환자의 호흡 간격을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호흡 간격은 더 길어졌다.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 사이에 위험한 간격이 생기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시 불안해졌다. 유나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상황은 명확했다. 산소가 부족했다. 고도는 여전히 높았다. 장비는 없었다. 그리고 유나는 자신의 가방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순간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을 드러낸 질문이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로 설명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환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들숨을 유도하며 가슴 압박을 보조했다. 승객들은 그녀의 손동작만 바라보았다. 환자에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했고 그 산소는 화물칸에 있었다. 유나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자책이 아닌 계산이었다. 자신의 선택과 타인의 결정이 합쳐져 만든 결과였다. 하강 속도는 빨라졌고 비행기는 착륙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객실 뒤편의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환자의 몸은 갑자기 부드러워졌고 근육의 긴장이 풀렸다. 옆자리 여성은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승무원은 손을 떨었다. 유나는 여전히 환자의 호흡을 따라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시간이 줄어드는 느낌뿐이었다. 끝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은 누구보다 의료인이 먼저 느낀다. 그 순간 유나는 아주 잠깐 멈추었다. 고개를 숙이고 환자의 얼굴을 보았다. 가끔은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 있다. 필요 없는 감정이 생겨서가 아니라 판단의 마지막 단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짧은 순간 유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물었다.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은 대답 없이 가라앉았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행기는 빠르게 고도를 낮추고 있었지만 객실 뒤편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환자의 호흡은 들숨과 날숨 사이에 긴 공백을 두었고 흉곽의 움직임은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불규칙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승무원은 계속해서 조종실과 교신하며 도착 시간과 의료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옆자리 여성은 울음을 참으며 남성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러나 유나는 환자의 몸에서 다른 신호를 보고 있었다. 근육의 긴장도가 갑자기 풀렸다는 점, 눈꺼풀이 떨림 없이 내려왔다는 점, 그리고 호흡의 깊이가 갑자기 얕아졌다는 점. 이는 단순히 산소 부족의 결과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환자의 목 부위를 확인했고 그곳에서 섬세한 압통과 경직을 찾았다. 그것은 고산 저산소증이 아닌 다른 문제가 겹쳐 있다는 증거였다. 유나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환자가 쓰러지기 전부터 있다가 사라진 기침, 가슴을 짚는 습관, 하강 후에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청색증, 여기에 한 요소가 더 있었다. 남성의 옆에 놓인 종이컵. 승객이 흘린 음료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물이 아닌 투명한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다. 냄새는 거의 없었지만 유나는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닐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약 드셨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남성은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 승무원은 승객에게 물어봤지만 그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환자는 혼자 여행 중이었고 누구도 그의 병력이나 약물 복용 여부를 알지 못했다. 유나는 그 사실 자체가 위험 요소라고 느꼈다.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위한 기류 조정을 시작했고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접으라는 안내가 있었다. 그러나 뒤쪽의 작은 공간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모였다. 승무원은 남성의 여권을 열어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했고 비상 연락처가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산소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했다. 특히 흉통과 청색증이 동시에 나타나고 사지 냉감이 심한 경우 심혈관계 문제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아니라 그 장비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변화였다. 환자의 목 양쪽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도드라져 있었다. 이는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지거나 혈류순환에 큰 문제가 생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이 신호였다.
즉 남성은 단순한 고산 저산수증 환자가 아니라 심장 문제가 겹친 응급 환자였다. 유나는 식무원을 향해 짧게 말했다. 착륙 서둘러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다. 승무원은 조종실과 다시 교신했고 조종사는 속도를 조절하며 착륙 허가를 받기 위해 관제탑과 연결되었다. 승객들은 진동에 몸을 기대며 상황을 모른 채 앉아 있었다. 그러나 유나의 시선은 저 멀리 있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작은 이상 현상을 목격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승무원 한 명이 있었다. 금발에 유나의 가방을 위탁시키던 바로 그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환자 상태를 지켜보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무전도 잡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이나 걱정이 아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굳은 표정이었다. 유나의 눈빛은 그 승무원을 정확히 따라갔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한 행동이었다. 그 순간 비행기가 큰 흔들림과 함께 방향을 잡고 주변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손잡이를 꽉 쥐었다. 흔들림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 유나는 다시 환자를 확인했다. 심박이 더 약해졌고 입술은 거의 보라색에 가까웠다. 간호사는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심장 문제 같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다. 유나는 부드럽게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며 들숨 리듬을 보조했다. 그 사이 승무원은 추가 산소를 가져오려 했지만 공급량은 매우 제한되었다. 객실용 산소는 응급처치용이지 장시간 유지용이 아니었다. 그때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그 가방이 의료용이라고 하셨죠?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승무원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짧게 말했다. 거기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승무원은 숨을 삼키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금발의 승무원이 걸어왔다. 그녀는 표정 없이 말했다. 규정상 화물칸 접근은 불가합니다. 주변 승무원들은 당황했고 몇몇 승객들도 그 말을 들었다. 간호사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발 승무원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규정입니다. 이때 유나는 상황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규정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미루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결정이 현실을 막는 벽이 되고 있었다. 유나는 잔인한 사실을 떠올렸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은 규정을 근거로 승객과 의료인의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정을 바꾸는 권한은 객실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막힌 상황이었다. 간호사는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말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금발 승무원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규정을 어기면 회사가 책임집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금발 승무원의 손등에 맺힌 작은 스티커를 보았다. 주니어 펄서 트레이닝. 그녀는 실제로 승객 안전 최종 책임자가 아니었다. 훈련 중이었다. 즉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감당할 권한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규정을 들이밀며 모두를 막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내막이 아니었다. 시스템과 권한의 충의가 모두 겹쳐진 결과였다. 유나는 비로소 문제를 명확히 이해했다.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환자의 심장만이 아니었다. 산소 부족도, 의료 장비 부족도, 고도 변화도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벽은 규정과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책임자가 아니라 회사의 규칙에 눌린 한 승무원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끝이 아니었다. 금발 승무원은 상황을 막아놓고도 무전을 잡지 않았다. 다른 승무원들이 계속 조종실과 교신할 때 그녀는 개입하지 않았고 환자를 보러 가지도 않았고 산소를 가져오지도 않았다. 마치 관찰자로만 남아있었다. 이는 단순히 무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직업상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다. 의료 현장에서 침묵은 무능보다 위험할 때가 많다. 항공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나는 그제서야 아까 느꼈던 이상함의 정체를 이해했다. 환자가 쓰러진 이후 금발 승무원은 단 한 번도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다. 승무원은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공감 없이 규정만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직이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생기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응급사건이 아니라고.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막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환자의 생명은 시계와 싸우고 있었지만 유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벽과 싸우고 있었다. 벽은 사람의 몸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에 있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 객실 한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다. 문제는 환자가 아니었다. 문제는 방해하는 자였다.
비행기는 드디어 활로주에 접근하고 있었다. 흔들림이 감소했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에게는 착륙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뒤쪽에서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유나는 환자의 맥을 다시 확인했고 숨이 더 길게 끊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시간과 심박을 계산했다. 하지만 계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장비가 없다면 손으로, 시간이 없다면 판단으로, 벽이 있다면 깨 부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의 벽은 사람의 뼈와 피부가 아닌 규정과 권한이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서야 하는가였다. 착륙 직전의 기내는 숨죽인 정적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엔진음은 일정했지만 사람들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안전벨트 표시등이 빛나는 동안 누구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객실 뒤쪽에서는 정적이 아닌 긴박함이 흐르고 있었다. 남성의 호흡은 점점 더 길게 끊기기 시작했고 가슴은 힘없이 내려앉았다. 간호사는 손목을 잡아 맥을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다. 승무원들은 착륙 절차와 환자 상태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유나는 환자의 입가를 살피며 기도를 다시 열었고 호흡 보조를 시도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시간의 압박에서 오는 것이었다. 승무원 무전기에서는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착륙 후 의료팀 바로 투입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나는 그것이 얼마나 늦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료 현장은 다르다. 몇 분은 생명선이 끊어지는 시간일 수 있다. 유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녀는 뒤돌아 금발 승무원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 승무원은 아직도 환자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모두 조종실과 말하고 있을 때 그녀는 멀찍이 서서 규정을 지키는 벽이 되었다. 사람을 돕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장애물이었다. 유나는 말했다. 지금 필요한 장비는 내 가방 안에 있습니다. 금발 승무원은 짧게 대답했다. 접근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어조에는 감정이 없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규정이라는 단어만이 그녀의 등 뒤에 서 있었다. 유나는 다시 말했다. 환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나 금발 승무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대본을 읽듯 말했다. 승객 안전보다 규정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에 시선을 돌렸다. 승객 안전이라는 단어가 역설처럼 들렸다. 지금 승객의 안전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규정이 그것을 막고 있었다. 간호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사람이 죽어가요. 금발 승무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압박은 환자 때문이 아니라 회사 때문이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바퀴를 내리고 땅과 부딪히며 큰 충격을 만들었다. 승객들은 본능적으로 의자 팔걸이를 쥐었고 가슴이 들썩였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줄였고 사람들은 착륙에 성공한 줄 알았다. 그러나 유나에게는 아직 승리가 아니었다. 활주로 위에서 기체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의료팀은 들어올 수 없고 장비도 가져올 수 없다. 그 시간 동안 환자의 몸은 더 차가워지고 더 멀어질 수 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며 방향을 틀자 금발 승무원이 다시 말했다. 지금 구조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규정상.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자의 몸이 갑자기 크게 떨렸다. 간호사는 입을 막았고 여성 승객은 비명을 삼켰다. 유나는 즉각 환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 최소한의 호흡 리듬을 유지시키려 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절박했고 짧았고 단호했다. 산소는 부족했고 심장은 불규칙했고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그 순간 조종실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안전벨트를 유지해 주시고. 유나는 방송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환자의 턱을 들고 들숨을 유도했다. 간호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승객들은 움직이지 못한 채 눈동자만 움직였다. 금발 승무원은 통로 끝에서 서 있었고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유나는 이해했다. 그 승무원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규정 뒤에 숨는 것이다. 규정은 책임을 막아주는 벽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벽이 생명을 막는 순간도 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승무원들은 일제히 무전을 잡았다. 의료팀 요청, 긴급 상황.
유나는 환자의 눈동자를 확인했고 반응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조종사가 무전을 통해 말했다. 구조팀 접근까지 2분 예상. 그러나 유나에게 2분은 길었다. 너무 길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환자의 흉부 압박을 준비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내가 할게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리듬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CPR은 체력과 산소 소모가 많다. 의료인은 그 타이밍을 알고 있다. 그러던 중 환자의 머리가 살짝 뒤로 젖혀지고 목물량이 풀렸다. 유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입니다. 간호사는 곧바로 가슴을 압박했고 유나는 들숨 리듬을 도왔다. 이때 금발 승무원이 다시 말했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간호사는 소리쳤다. 어디가 접근 금지예요? 사람 살려야. 금발 승무원은 되풀이했다. 규정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 말을 듣고 표정을 바꾸었다. 누구도 목소리를 내진 않았지만 공기의 방향이 바뀌었다. 더 이상 승객들은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순간 유나는 금발 승무원의 팔목을 잠시 보았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두려움의 떨림이라기보다 인지적 압박의 떨림이었다. 비행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규정은 보호막이지만 지금은 무기처럼 쓰였다. 환자의 흉부 압박이 이어지며 유나는 환자의 입을 통해 공기를 넣었다. 호흡과 압박이 교차하며 몸은 미세하게 반응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유나는 심박 변화를 손끝으로 느끼려 했다. 그러나 반응은 희미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작은 기억이 떠올랐다. 레지던트 시절 산소 부족 환자를 CPR 중 살리지 못했던 밤. 의사들 사이에서 흐르던 침묵, 누구도 말하지 않는 자책, 그리고 시간이 늦었어라는 간결한 결론. 유나는 그 순간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느꼈다. 실패의 감각은 몸에 새겨진다. 그 감각은 지금 다시 선명하게 깨어났다. 환자의 입술이 떨렸다. 유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멈추지 않고 간호사에게 리듬을 유지시켰다.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규정상 그러지 못했다. 구조팀이 도착하기 직전 금발 승무원은 통로 끝에서 무전기를 쥐고 있었다. 눈은 환자를 보지 않았다. 바닥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그 눈동자를 보면 깨달았다. 이 상황에서 나약한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규정 뒤에 숨은 사람이었다. 환자는 싸우고 있었지만 승무원은 도망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구조팀이 뛰어들었다. 산소 탱크와 모니터와 장비를 들고 통로를 헤집었다. 간호사는 자리를 비켜줬고 유나도 뒤로 물러났다. 구조팀은 자동으로 움직이며 패드를 붙이고 모니터를 켰다. 의료진이 숫자를 부르고 지시했다. 한 명이 유나에게 물었다. 상태 언제부터? 유나는 짧게 말했다. 15분 전. 의료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시작했다. 승무원은 길을 열었고 승객들은 숨을 죽였다. 금발 승무원은 뒤에서 멈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조팀이 환자를 들것에 옮기고 산소 라인을 연결하는 동안 유나는 손을 내렸다. 손끝은 땀과 액체로 젖어 있었고 힘이 빠진 느낌이었다. 간호사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승객들은 아직도 그녀를 보고 있었다. 금발 승무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조팀은 들것을 기내에서 끌어내며 빠르게 이동했고 조용한 기내에는 산소 탱크의 압력 소리만 남았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들었다. 문이 닫힌 후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착륙 직전의 정적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무겁고 축 처진 공기였다. 승객들은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안도하지 않았다. 승무원들은 표정을 잃었고 간호사는 앉을 채로 숨을 골랐다. 유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은 피곤함이 아니었다. 전투에서 돌아온 사람의 감각이었다. 금발 승무원이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때 그 가방, 제가...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금발 승무원은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의 형태를 만들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 순간 비행기 밖에서 구조팀의 무전 소리가 들렸다. 긴박하지만 명확한 지시들이 오갔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단순한 구조 상황이 아니었다.
책임과 규정, 압박과 침묵, 한 사람의 생명과 한 회사의 권력이 부딪힌 순간이었다. 그 순간에 개입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다. 물러날 자리가 없었다. 이미 발을 내딛었기 때문이다. 의료팀이 환자를 들것에 실은 채 활주로 쪽으로 이동하자 비행기 내부에는 진한 침묵만이 남았다. 객실 뒤편의 냉기와 긴장감은 천천히 깨지기 시작했고 승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일어서거나 짐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무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건은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성의 생명은 비행기 밖에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고 비행기 안에서는 또 다른 결산이 남아 있었다. 윤하는 의자에 앉지 않고 통로 쪽에 서서 창문 너머의 구조팀을 바라보았다. 산소 라인이 연결된 채 들것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모습을 보자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간호사는 의자에 앉은 채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그녀 역시 아직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 얼굴이었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정리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려 있었다. 객실 책임자는 무전으로 회사 측과 통화하며 상황 보고를 하고 있었고 한 명의 승무원은 체크리스트를 보며 규정대로 움직이려 했지만 손등에 땀이 맺혀 종이가 달라붙었다. 그리고 금발 승무원은 여전히 통로 옆에 멈춰서 있었다. 이제 아무도 그녀의 주변을 지나치지 않았다. 승객들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일부는 가까운 자리로 이동해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다. 그것은 비난도 분노도 아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선택에 대한 질문 같은 것이었다. 윤하는 금발 승무원을 바라보았다. 감정이 실린 시선이 아니었다. 설명을 요구하는 시선도 아니었다. 지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금발 승무원은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입술을 깨물었고 눈을 피했다. 그녀가 피한 것은 윤하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방해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책임은 행동보다 침묵에서 드러난다. 윤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환자는 심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발 승무원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들었다. 윤하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산소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승무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윤하는 덧붙였다. 제 가방에 있었던 장비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그 순간 객실 책임자가 다가왔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발 승무원에게 규정 적용 과정을 물었다. 왜 의료 장비를 위탁 처리했죠? 금발 승무원은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규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자는 아주 짧게 대답했다.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의 공기가 멈췄다. 금발 승무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캐리온 제한인 줄 알았습니다. 책임자는 고개를 저었다. 의료 장비는 예외입니다. 교역 때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 의료 장비는 휴대 탑승이 우선이며 수화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침이 존재한다. 금발 승무원은 알고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닌 무시였다. 승객 중 몇 명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간호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궜다. 방금 전까지 살리려던 환자는 그 장비가 없어서 더 오래 버텨야 했기 때문이다. 객실 책임자는 무전으로 회사에 보고했고 통화 중 짧은 대화가 오갔다. 말투는 절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명확했다. 승무원의 결정이 응급의료 절차에 심각한 차질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즉시 조치가 필요했고 그 조치는 비행 후로 이어졌다. 잠시 후 객실 책임자는 금발 승무원에게 조용히 말했다. 비행 후 회사 보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인사팀과 의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결과를 알리는 말이었다. 금발 승무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고 손끝은 장갑을 쥐고 있었다. 승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비난은 이미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진실이 드러나면 비난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순간 가장 무거운 것은 침묵이었다. 규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진실은 간단했다. 한 승무원의 선택이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회사가 감당해야 하는 문제였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이었다. 이제 시선은 다시 유나에게 향했다. 객실 책임자는 유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혹시 기록을 남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유나는 짧게 말했다. 응급장비 부족, 산소량 제한, 의료장비 위탁 처리. 그 말이 전부였다. 억양도 감정도 없는 기록이었다.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었다. 사실만 기록하면 결과는 따라오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그 말을 모두 받아 적었고 승무원 교육팀과 안전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유나는 그 전 과정을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마치 익숙한 절차처럼. 그리고 사실 익숙한 절차였다. 의료인은 구조 이후의 기록까지 싸움의 일부로 여긴다. 그 싸움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후 남성 승객의 상태가 공항 의료팀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는 심장성 저산소증과 폐부종 초기 증세를 보여 즉각적인 산소 공급과 순환 안정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승객들은 작은 환호를 했고 여성은 손을 가슴에 올렸다. 간호사는 눈물을 닦았다. 구조팀이 남성을 구급차에 태워 이동하는 장면이 비행기 창밖으로 보였고 유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생명은 이어졌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은 하나둘 유나에게 고개를 숙이거나 감사 인사를 했다. 유나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감사라는 말은 의료인에게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직업이고 사명이며 때로는 숙명이다.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금발 승무원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진심이었다.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그 가방 때문에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금발 승무원은 울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규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 책임도 함께. 공항 직원과 회사 인사 담당자가 금발 승무원을 데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누구도 조롱하지 않았다. 해결은 조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조치에서 온다. 그리고 그 순간 객실 책임자는 유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비행기 문이 완전히 열리고 바깥 공기가 객실로 스며들었다. 긴 어둠 같은 시간이 끝나고 현실의 시간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승객들은 평범한 공항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고 직원들은 장비를 정리했다. 유나는 마지막으로 비행기 통로를 지나며 뒤를 돌아보았다. 장비가 치워진 자리는 조용했다.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만이 그 시간의 무게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은 단순히 생명을 살린 것만이 아니었다. 숨겨진 장애물을 드러내고 잘못된 책임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질서를 되돌린 것이었다. 그렇게 균형은 조용히 회복되었다. 공항 내부는 언제나 그렇듯 무심하게 바쁘고 소란스러웠다. 승객들이 줄을 서고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위로 사람들의 대화 조각들이 겹치고 사라졌다. 하지만 유나에게 그 소리는 조금 멀게 느껴졌다. 방금 전까지 생명을 붙잡기 위해 싸웠던 긴밀한 공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비행기 밖으로 나오며 마주한 공기의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훨씬 차갑게 느껴졌다. 그 차가움은 피곤함과 긴장감이 천천히 풀릴 때 느껴지는 특유의 감각이었다. 간호사는 공항 의료진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유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가볍게 숙였을 뿐이었다. 감사의 말은 충분했고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간호사는 다시 되돌아보며 환자가 실려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회사 측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유나는 다른 대기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조금 전 화물칸에서 되찾은 의료용 가방이 놓여 있었다. 가방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하나 더 생겼고 지퍼 근처에는 미세한 먼지가 묻어 있었다. 유나는 가방을 열어 내부를 확인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약품 키트, 장갑, 작은 도구들. 장비들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충격을 받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지퍼를 닫고 가방을 품에 안았다. 장비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잠시 후 한 관리자가 다가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예의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회사 차원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의료비용 지원과 보상 절차를 검토 중이며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유나는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회사는 실수를 수습하려 했고 보상은 그 수습의 형태였다. 그러나 유나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관리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의료진으로서 유나는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관리자는 입을 다물었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싸우고 일부는 명예나 보상을 얻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유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녀가 움직인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생명을 향한 직업적 본능. 그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부드럽게 부딪혔다. 하늘은 흐렸고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택시 승강장 쪽으로 이동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비행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날은 누구에게나 길었다. 잠시 걸음을 멈춘 뒤 주변을 둘러보았다. 공항 건물의 금속 구조물 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고 창문 반사유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지럽게 겹쳐졌다. 그 모든 움직임이 무심한 도시의 리듬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에는 긴장이 아닌 여운이 담겨 있었다. 공항에서 조금 떨어진 한 식당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며 쉬는 동안 유나는 라디오 뉴스에서 짧은 보도를 들었다. 오늘 오전 항공기 착륙 과정에서 한 승객이 건강 이상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공항 응급의료팀은 빠른 조치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유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름도 상황도 누가 도움을 줬는지도 나오지 않았다. 뉴스는 그렇게 흐릿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 익명성에 유나는 익숙했다. 의료인의 이름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대신 생명이 남는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시간 동안 회사 측 내부에서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다. 금발 승무원은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했고 교육팀은 다시 한번 의료장비 규정 교육을 재검토했다. 보고서에서는 부적절한 규정 적용으로 인한 응급의료 지연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책임자는 내용에 서명했고 문서는 금속 서류함에 들어갔다. 그것은 사회가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개인의 실수와 시스템의 오류는 보고서로 정리되고 다시 구조를 수정하는 재료가 된다. 누군가에게는 그 과정이 무겁고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다. 그날 오후 환자 상태에 대한 후속 연락이 유나에게 전달되었다. 공항 의료진을 통해 환자가 회복 중이며 심장성 저산소증 진단 후 집중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식이 돌아온 상태라는 소식이었다. 유나는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화면을 끄고 가방을 닫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끝났지만 사람의 삶은 계속된다. 유나는 그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조용히 일어나고 조용히 사라진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 하나였다. 신호등이 바뀌는 동안 택시는 잠시 멈췄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얼굴이 헤드라이트에 비쳤다. 그리고 택시는 다시 움직였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유나는 잠시 동작을 멈췄다. 침묵이 흘렀고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목에는 여전히 비행기 객실의 온도가 남아 있었고 귓가에는 간호사가 숫자를 세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다. 장비를 꺼내 정리하고 배터리를 확인하고 다음 출장을 위해 다시 넣었다. 그 동작은 반복된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었다. 손끝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다. 그것은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여운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조용해졌고 창문 밖으로 자동차 소리가 감소했다. 유나는 불을 펴고 침대에 누웠다.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머릿속에서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다. 금속성 냄새, 엔진 소리, 무전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승무원의 표정, 들것이 사라지는 뒷모습.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긴 호흡으로 이어졌다. 유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세상은 이미 다음 날로 넘어가고 있었다. 비행기는 계속 이륙하고 착륙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돌아오고 뉴스는 흘러가고 누군가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 가운데서 아주 작은 사실 하나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어떤 순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조용하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은 보상을 바라지 않아도 충분히 값지라는 것.
유나는 그 사실을 말로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몸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책상 위에 의료용 가방을 흔들었다. 지퍼 끝이 살짝 흔들리고 빛을 반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쓰러지고 누군가는 달려갈 것이며 누군가는 규정을 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하루가 조용히 끝났다.